네, 오늘 오전 국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또 윤지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와 통계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보고가 된 걸 기점으로 해서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표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좀 의총에서 좀 의견을 모아본다는 계획이잖아요. 이번엔 좀 확실히 결론이 매듭지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든지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비상의총 열어가지고 비상의총에서 5가지 내용을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그 결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중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표적 수사, 야당 탄압성 수사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가 이제 공식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셨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 체포동의안을 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그 지점이 있어서 회기 중에 아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결국은 회기 중에 이렇게 영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단식 중에도 2차례나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날 그날 또 이렇게 영장 신청을 했고. 대통령도 바로 또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엊그저께 이제 그 의총에서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인 박균택 변호사를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박균택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 내용이 뚜렷한 물증이 있지는 않고 바뀐 진술에 의존한 정치적인 수사다. 그래서 무죄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의원들끼리 각각 뭐 선수별로라든지 또는 그룹별로 논의를 해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으자라고 결정된 거로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내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도 지금 가보관에 결정 날 거다 아주 확실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갖고 민주당의 의총이 다시 또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럽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딱 2단어만 쓰면 됩니다. 가결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이다. 이 2단어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총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대선 공약도 했고 또 6월 19일 날 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단식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총을 다시 민주당이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물론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따지고 여러 가지 또 민주당 입장은 표적 수사다 이렇게 자꾸 정치 공세를 자꾸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7월 18일 날 의총에서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단서를 달았지만은 그때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7월 18일 못을 받고 의총에서 끝냈습니다. 끝낸 그 혁신안에 대해서 또다시 오늘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총을 열어서 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뭔가 좀 앞뒤가 좀 맞지 않고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의총은 아니다고 저는
뭐 말씀드리고 뭐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그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 무기명 투표를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헌법기관인 의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 결국은 의원들 본인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현재 의총의 결과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실 그 검찰에서 1년 6개월 넘게 수사하고 그 답정력 소환하고 기소를 예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이제 수사 아닌 정치라는 비판을 우리가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당 측에서 방탄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방탄 프레임하고 또 하나는 우려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검찰의 의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것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방탄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다만 그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철회라고도 제안을 한 것이고 8월 말에 비회기 기간도 설정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보내기 중에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검찰의 의도가 지금 명백해졌다. 이렇게 민주당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오늘 의총 통해서 그런 논의들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변인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검찰이 지금 민주당 분열을 자꾸 시키고 있다 이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제1야당의 대표를 수사하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도 뭐 300번 넘는 그 주변에 수사도 하고 다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검찰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제1당 당대표를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허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해서 기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지 어떤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에서 만약에 검찰이 이런 그 수사를 했다면은 당연히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은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식을 한 부분이고 검찰은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단식했다고 해서 법률적인 상황들을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다. 이거 정치적인 자꾸 그 판단을 해서 검찰을 몰아붙이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백현동 수사하고 대북 송금 수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인허가권과 백현동은 인허가권과 관련된 배임이고 대북 송금권은 제3자 뇌물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 원래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시작했다가 그 유형무에 되고 다시 대북 송금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백현동 건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인 인허가권을 남용했느냐의 여부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에 그 용도 변경 요청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라는 내용이고 그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인허가권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없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특수부의 수사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에 종료를 한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 검사 출신 대구시장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국정농단 사건도 7일 만에 종결했고 무슨 얘기냐면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지 사람을 구속시키고 기소하는 게 목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도 원래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상식적인 수준의 기간 동안 수사에서 그 기소를 하지 못하면 수사를 종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뚜렷한 물증은 없이 결국은 그 진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바뀐 진술에 의해서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여기까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까지 왔다라는 그 주장을 저희가 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검찰에서 그 국정 무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종 실정에 대해서 이거를 그 야당에 대한
그 표적 수사라든지 정적 제거용 수사를 통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제가 그 근거로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저기 소환이라든지 그 구속영장 신청하는 그런 타이밍이나 또는 저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수사가 아닌 교모한 타이밍을 정해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배임과 제3자 뇌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얘기한 기소 내용인데 이걸 갖고 지금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또 상식적인 판단에서 배임과 제3자 뇌물이인지 아닌지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허술한 재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떳떳하면은 그냥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뭐 가결해라. 내가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결해라.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쉽게 가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구라면은 정당한 청구인지 아닌지를 검찰의 정당한 청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진 의원들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도 개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상식을 갖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뤄본 것 같고 사실은 오늘 보고되고 내일 표결이 예상되는 게 이 체포동의안뿐만은 아니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같이 보고가 올라왔고 또 내일 이제 표결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여쭤보겠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이 해임 건의안 불수용 의사 밝혔잖아요. 네네.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국무총리가 국정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임안을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이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빈손으로 사실 단식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명분 없이는 시작도 못하고 끝날 때도 명분 없으면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언급한 이제 세 가지가 있기는 하잖아요. 있지만은 그 갖고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좀 나쁜 말로 하면 제물로 삼아서 어떻게든 그 해임을 시켜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구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모습은 대단히 우리 정치사에서는 아픈 아마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먼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거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안이 정치를 하면서 각종 공무상 기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와 범죄화 시키는 그 정치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면 기소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원칙은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체포 영장 쇼 벌이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법원을 통해서 진실규명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해임 총리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하면서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고 하고 내각을 좀 쇄신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내가 단식하라고 시켰냐라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당은 조롱과 폄하로 일관했어요 그동안. 그러면 지금 야당 대표가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런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신청한 신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거냐 말 거냐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 무능하고 또 국정 기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그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철저한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민생 경제는 좀 파탄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는 이런 국정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 당이 그 판단하기에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싸워달라라는 게 우리는 저희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내일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사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원에서 만날 것인지 병문안이 이루어질 것인지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 이제 병문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단식을 만류했고 이 대표가 뭐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만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만남이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하나의 그런 그 1호 방문과 단식 중단을 해서 가셨는데 이제 다들 이제 정치적 그 해석을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선의의 마음으로 정말 그 20일 넘게 단식 투쟁하고 있는 야당 대표 또 정치적 후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가서 좀 위로하고 그리고 단식을 좀 만류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하나의 동병상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국정 실정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본인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직 대통령과 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친명이라든지 또는 친문이라든지 이런 지지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부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이게 좀 단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어제 이제 두 인물의 만남에서 물론 이 대표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네. 이제 나온 이야기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당연히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그 어떤 건강상 위험이 있으니까 방문해서 당연히 위로 말씀하는 거는 단식 중단하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단식하는 당 대표를 찾아갔을 때 이제 단식 중단을 권고하면은 대체적으로 아마 이제 그 단식을 중단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식을 중단하라 했을 때 단식을 중단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중단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당내 주도권이 그동안에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 주도권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도권으로 바뀔 상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좋았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단식을 중단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9.19 행사에 오셔갖고 일단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경제와 안보는 보수보다는 진보가 낫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그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다는 그런 또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단히 좀 잘못된 발언인 것이 이 경제 안보가 보수보다 낫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사실 잘 듣도 못하는 그걸 이론을 들고 와서 5년 내내 우리 국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만두자마자 당헌 당규를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빼버렸습니다. 그건 언론에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5천 년 가난해서 허덕이던 이 대한민국을 빈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거 누가 했습니까? 보수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년 그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원전 폐기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폐기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네. 많은 인력들도 손실을 보고 이런 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경제가 진보가 훨씬 잘한다는 얘기를 한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9.19 합의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내내 북한의 어떤 가짜 합의에 의하고 계속 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무기와 핵무기 고도화만 시켜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합의라는 것은 어떤 상방에 일단 지키기 위해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9.19 합의를 17번이나 어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 무엇을 근거로 이런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저는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자, 이런 부분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 예,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애초에 서울에 지금 이제 퇴임을 하고 처음으로 올라온 게 9.19 행사 참석 계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현정 대변인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해서 저희가 다뤄야 할 다른 주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반박 내용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 남북 간에는 평화 구축이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압도적 힘에 의한 응징, 선제 타격 이렇게 해서 북한을 제압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평화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9.19 합의 이후에 우발적인 그 도발적인 그 도발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장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남북 간의 국지전이 가장 적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탄도 미사일 발사 횟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임기 내내 26회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벌써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0회예요. 그러면 지금 힘에 의한 뭐 평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지만 실제로도 한반도의 긴장 관계도 강화되고 있는 거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강경 발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측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 관련해서도 그 김대중 노무현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좋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을 계속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해준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 그렇게 경제 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뭐 힘에 의한 평화의 논리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의 논리 또한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경제 지표 말씀하시는데 경제 지표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통계 조작 얘기들이 속속 밝혀져 있으니 그걸로 대답하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27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키자 미친 듯이 집값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만에 부동산을 안정시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한마디만 말씀, OECD에서 발표했는데 그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1.5%예요. 일본이 1.8%인데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경제나 민생에 대한 각종 빨간 지표들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꾸 전 정부 탓만 하는 이것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오전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있었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죠. 뭐 기본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연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여야 협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7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 부분에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마지막 그 정기국회를 한번 마무리 잘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옳다고 또 옳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을 국민주권 산탈 또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발언들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아마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민생 경제가 힘든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그 뭐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 또는 전 정부 공격하는 남탓 타령만 쭉 하고 또 그 뭐 영업사원 1호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만 그 윤비어천가를 부른 뭐 자아자찬하는 그런 연설 같아서 좀 대단히 좀 뭐랄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지금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이거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뭐 이걸 사실 민주당이랑 연계가 된 것처럼 하는 전 정부와 연계된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통계 조작과 관련된 것도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서 피의 사실 유포하듯이 이게 마치 통계 조작이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그냥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 중요한 여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로 또 많은 시간들을 정쟁화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이런 말씀을 앞에 하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거꾸로 가는 정치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단한 게 대립적 정당 정치, 타협 공간의 위축, 그리고 상대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인 제공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연찬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야당과 싸우라고 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하고 단 한 번도 야당 대표 만나주지도 않고 협치가 안전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되는 원인 제공을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국면을 풀어야 될 열쇠도 전부 다 정부 여당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하시면서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야당한테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업사원 1호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진영 외교, 가치 외교에 편승해서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경제 보복이 예상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협력적 그 파트너십 관계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북한과 같이 군사훈련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긴장관계만 조성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진영외교, 가치외교 얘기하셨지만 같은 저 진영이라고 하는 미국은 IRA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포기하고 가치 진영외교를 일방적으로 바꿈으로 해서 나타난 오히려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그 해고 일이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인구위기 특위를 상설화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고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여야정 협의체를 신설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 여야 간의 그 대화의 채널이 복원되는 것이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욱 그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뭐 전 정부 탓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를 혼란시켰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도 적폐청산하는 비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전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명분하에서 적폐청산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 문재인 정부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던 이런 사실들이 다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죠. 사실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 이것을 자꾸 전 정부 탓한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정책 정쟁으로 비전을 서로 하자. 비전을 국민들로 만들어서 새로운 국회를 탈바꿈하자 해서 7가지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다 화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화답은 하지 않고 계속 지금 현 정부 욕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피의자인 당대표 아무리 저 야당의 당대표라 하더라도 피의자인 당대표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법이라는 것은 이중잣대가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잣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엔 방문해서 거기서 뭐 체포동의안을 결재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경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경로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꾸 뭐 그 여당에서 민생 문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이러는데 제가 그 지금 쭉 찾아보면요. 지금 정무위만 하더라도 지금 법안 심사가 지금 7월 초에 한 번 열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10월 달에 다 됩니다. 한 번도 열리지만 왜 안 되냐?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예외법에 관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다른 법률안을 전부 연계시켜서 스톱한 겁니다. 올 스톱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금자 보호법이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지금 야당이 지금 그 여당과 협치를 해서 이 부분은 민생 법안을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는 좀 너무 정치적인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런 단식에 매몰될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여기서 벗어나서 빨리 하루빨리 민생 현안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좋지 않겠나. 물론 여당도 나서야 됩니다만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문을 열고 좀 나섰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협치하자고 하셔야죠. 그리고 단식장에도 좀 찾아가셔서 지금 그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 못 들어주시겠으면 목숨이 이태로우니 중단하라고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못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꼬인 정국이 풀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민생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전만 말씀드릴게요. 세수가 59조가 결손이 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이제 그전에 초부자, 초기업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물론 경기 침체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그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23조의 지방 교부세가 지금 삭감이 됐답니다. 그 지방 그 재정까지도 지금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년 청년 예산도 1조 원이나 삭감을 했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R&D 예산도 삭감을 했고 지역 상권과 상인들의 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진단 따로 대책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그렇게 여야 간에 그렇게 협의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다 거부해갖고 부득이하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랑 간호법 등 처리했는데 다 거부권 행사하신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정말 서민들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가계부채가 2,000조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오늘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필요한데 그렇게 야당에서 민생 살리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30조 추경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긴축재정 하겠다, 건전재정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할 것은 많은데 투자할 것은 많은데 추경은 안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만한 정치권 이슈 또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틀째를 이어가게 되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임명 자체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죠. 지금 뭐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비상장 주식 보유 문제 이 부분 그리고 또 토지 지분 취득한 부분 그다음에 아빠 찬스를 썼냐 안 썼냐 이 세 부분을 갖고 이제 계속 중점적으로 지금 야당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이 그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법 철학에 대한 것이 명확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지금 그 야당이 또 짚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사법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얼마나 소신껏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새로운 사법부의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본인의 어떤 그 사법부 철학을 잘 운영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균용 그 후보에 대한 또 정쟁으로 또 몰아가서는 안 됐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그 국무총리 해임안을 하듯이 또 이균용 그 후보의 청문회에서도
이것을 또 발목 잡고 사법부 정상화를 또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정치화를 시키면은 이것도 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한 내용 중에 주된 내용들이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증여세를 탄로했다는 예. 것, 그리고 아파찬스 썼다는 것과 성범죄 판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전부 다 몰랐다로 답변이 다 몰랐다예요. 그러니까 법을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법도 모르는 대법원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스로가 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자인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이념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이념 편향적인 거기에서 또 자유롭지 못하시거든요. 진짜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으로 되게 이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여서 친윤 인사 논란까지 같이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굳이 왜 이런 분을 꼭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지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구성원들이 한 자체 평가에서 하위 평가만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특히나 공정성 항목에서 하위에서 7번째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법관, 특히 그 법관을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법부가 공정성이 가장 생명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또 받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오늘까지 하는 그 청문 결과를 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결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봤을 때에는 좀 부적격한 후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김현정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쟁점들이 이제 어제 청문회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하고, 물론 이제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대법원장보단 장관과는 또 다르게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니까 또 민주당, 야당의 동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아마 그 이균영 후보도 여러 번 아마 그 토지 지분 취득한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찬스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서면으로 답변도 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균영 후보도 본인이 그 뜻이 아니게 뭐 투기에 뭐 이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진실대로 아마 그 밝히고 또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당을 설득해야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사 누락 신고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여러 번 이미 사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야당도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